one. 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수면학회하고 함께하는 꿀잠 이야기 벌써 7번째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하지 불안 증후군에 대해서 A to Z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보는 방송을 해보자고 합니다. 이제 하지 불안 증후군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아시는 분들이 꽤 많이 많아졌는데요. 이게 밤만 되면 다리가 저려서 잠을 못 자는 대표적인 수면 장애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저도 하지 불안 증후군 환자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서너 번 정도는 밤만 되면 다리가 저려서 잠을 못 자고 설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초대된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도 하지 불안 증후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연구하신 교수님이시고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 주실 거고 또 전문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구에 있는 병원이죠. 요즘에 대구가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신경과에 계시는 조영훈 교수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대구는 이제 좀 조용해졌나요? 예, 지금은 대구는 조용하고 오히려 다른 지방에서 환자분들이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많은 고생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하지 불안 증후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로 말씀드린 순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하지 불안 증후군은 무엇이고 또 하지 불안 증후군의 증상과 그 특징을 알아보고요. 또 어떻게 진단하는지 하지 불안 증후군의 증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굉장히 유사하고 진단이 잘못되는 병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병들 좀 알아보고 또 하지 불안 증후군이 왜 생기는지 또 어떻게 치료하는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수님, 하지 불안 증후군이 본 에크본 디지라고 굉장히 오래전에부터 이 병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다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고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것은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처음에 이 다리가 움직이고 싶은 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이 다리가 자꾸 뜬다든지 자꾸 움직이다든지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벌레가 스물스물 기어가든지 일단 다양한 증상으로 다리의 불편감을 호소하고 어떤 분들은 이런 증상이 뭔가 표현하지 못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특징적인 거는 이러한 증상이 가만히 있으면은 악화되고 움직이면 좀 좋아지고 근데 재밌는 것은 또 밤에 악화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들은 처음에 다리가 이상해서 서글서글 기고 하지만 이게 이걸 어떻게 진단해야 될까? 어디서 치료해야 될까? 이걸 잘 몰라서 환자분들이 좀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저도 환자 보면 허리 디스크 수술하고 오는 환자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또 하지 정맥류라고 정맥류 수술하고도 오는 환자들도 있어서 네네. 병을 정확히 모르고 다리가 저리니까 MRI 찍고 여러 가지 검사하면 그쪽에 좀 이상이 있으면 그걸 치료하게 돼서 진단이 늦어지는 환자들을 꽤 많이 보는 것 네. 같아요. 근데 하지 불안 증후군은 불편한 증상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 붉은 글씨로 처음 표시되어 있는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되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휴식, 레스트 가만히 있으면 악화되고 좀 움직이면 호전되고 이러한 특징적인 증상이 있음으로써 다른 질환과 조금 차별화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하지 불안 증후군을 정리하면 다리에 불편한 증상이 있는데 그것이 움직일 때는 괜찮은데 밤에 자려고 누우면 즉 졸리고 가만히 있을 때 다리가 불편해서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거고 또 움직이고 나면 또 좋아지고 예, 맞습니다. 밤에 악화되는 이 네 가지 증상이 또 진단 기준이기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들을 보면은 언제 주로 불편하십니까? 물으면은 꼭 자려고 누우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그래서 잠을 방해하는 그 특징이 또 여기서 특징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게 또 낮에도 좀 심할 때가 있는데 비행기를 오래 타거나 그렇죠. 또 기차를 오래 타고 가면서 예, 움직이지 않고 예, 가만히 있으면 맞습니다. 혹은 영화 볼 때 네. 극장에서 한 2시간 정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있지 못하고 다리를 자꾸 툭툭 치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하여튼 이 특징은 움직이면 호전되는 특징이 있어서 극장에 영화 볼 때도 서서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그런 특징을 가지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예, 허리 디스크나 하지 정맥류 같은 경우는 움직이거나 활동하게 되면 신경이 자극되거나 혈류가 피가 잘 안 통하기 때문에 다리가 더 저리고 아프고 어떤 경우에는 절기도 하는 증상이 만들어지는데 그에 반해서 하지 불안 증후는 밤에 자려고 눕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다리가 불편하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재미있는 슬라이드 하나 준비해 주셨는데요. 한번 동영상 좀 예, 볼까요? 동영상 요 화면 보시고. 좀 크게 해주세요. 예. 예, 이게 조금 어두워서 죄송한데 하지 불안 증후 환자들이 주로 여기 보시면은 발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십니까? 예, 이렇게 발목 주로 발목이 규칙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주로 잠들 때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이는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는 게 있는데 이게 주기성 하지 운동 장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지 불안증과 조금 다르지만 흔히 동반되는 그런 특징적인 증상이 돼서 하지 불안증 환자분들이 자세히 물어보면은 선생님 저는 자다가 자꾸 발을 찬다 움직인다 그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검사해 보면은 저렇게 주기성 하지 운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진단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 불안 증후 환자의 대부분이 저 증상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예. 한 70% 정도, 80% 동반되는데 또 어떤 경우에서는 주기성 하지 운동 장애는 하지 불안 증후는 없이 단독으로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보면은 나이 든 분들이 많고 중환자실이나 다른 질환이 있는 분들이 병원에서 이렇게 주무실 때 보면은 다리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움직여서 저러한 증상이 또 잠을 방해해서 병원에 오실 때는 선생님 다리가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저는 다리가 자꾸 이렇게 찬다 움직인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발을 가만히 있지 못하면서 이렇게 까딱까딱 그런 증상으로서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서 두 질환을 잘 감별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예, 뭐 환자들 보면은 자꾸 남편이 환자인데 부인이 와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병에 대해서 자꾸 설명하다가 보면은 맞습니다. 하시면서 자기 부인이나 남편이 이불을 자꾸 걷어차서 몇 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특히 겨울에는 이불을 자꾸 걷어차고 이불을 밀어내서 자기는 자꾸 깬다고 하는 보호자들의 얘기를 좀 들을 때가 있는데 네. 실제로 하지 불안 증후 환자들이 다리를 자꾸 주기적으로 움직이고 떨면서 자기 때문에 본인은 잘 못 느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심한 경우에서는 자꾸 움직이다가 깨기도 하지만 같이 잠을 자는 파트너가 보면은 같이 자려니까 그 수면장애 중에 대표적인 이제 코를 고는 증상도 같이 자기 힘들지만 이 하지 불안 증후군이나 주기성 하지 운동 장애 가진 분도 자꾸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다리를 움직이니까 잠을 방해돼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런 파트너들이 많겠습니다. 예. 주기적 하지 운동 장애는 밤에 잘 때 특히 하지 불안 증후 환자의 70에서 80%가 잠들고 자는 중에 다리를 주기적으로 떠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또 주기적 하지 운동 장애 약 50% 정도 환자에서 하지 불안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이것들이 교집합이 있기도 하고 따로따로 분류가 될 수도 있고요. 예, 맞습니다. 예. 또 하나는 하지 불안 증후 환자들이 이렇게 잘 때 다리를 떠는 거 외에도 낮에 깨어 있을 때 가만히 있을 때 다리 떠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꼭 잠 잘 때가 많이 나타나지만 깨어 있을 때도 이렇게 각성 중에서도 다리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운동을 보이는 게 있어서 항상 다리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불편한 증상이 있는지 같이 보고 이런 감별 진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깨었을 때도 다리를 습관처럼 다리를 떠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다리를 움찔움찔 거리는 증상이 낮에 깨었을 때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증상들이 있고 잠들 때 다리가 저려서 잠드는 게 어렵다면 하지 불안 증후군을 의심하고 또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이제 서론으로 하지 불안 증후군에서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조영훈 교수님하고 제가 안 지는 벌써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서로 같이 일해오고 또 수면 관련된 일을 해왔는데 저희가 그래도 우리나라 수면의학의 역사적인 일 하나 좀 중요한 일을 하나 만든 거가 2004년인가요? 네. 저희가 하지 불안 증후군 우리나라 전체를 유병률 조사를 해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죠, 교수님? 네. 2005년에 아마 저희들 처음 수면의학을 접하고 우리나라의 역학 자료에 조사
되는 그런 자료들이 상당히 부족한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처음 이제 하지 불안 증후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과연 한국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을까 저희들이 한번 전국적으로 단위별로 조사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신해철 교수님하고 다른 수면 우리 학회에 관계된 그 당시에 좀 젊은 교수님들이죠. 같이 주축에 대해서 조사해서 훌륭한 결과를 냈는데 아마 요 다음 네. 슬라이드에 또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연구 내기 전에는 우리나라 일본, 아시아에서는 일본, 싱가포르 데이터가 있었는데 대개 1% 이내였죠. 예. 서양에서는 10%가 넘었는데 아시아는 연구 결과가 1%밖에 없어서 아시아는 뭔가 좀 서양하고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결과는 상대적으로 예. 한 7% 가까이 서양 중에서 독일이나 이쪽에 유럽 결과와 비슷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아마 또 그 이유는 좀 이따 슬라이드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인구의 7%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네, 그 맞습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 노인들 포함해서 7%라면 굉장히 흔한 거니까요. 오늘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도 자기 본인이나 본인 가족들이 하지 불안증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 불안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면장애니까 잠을 못 자는 것 이외에도 우울증이라든지 삶의 질의 변화라든지 다양한 증상을 만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하지 불안 증후군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리가 불편해서 잠을 방해하는 특징적인 질환인데 잠을 못 자면은 낮에도 피곤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상은 저녁에 잠들기 전에 나타나지만 그게 수면 장애를 동반해서 낮 동안의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게 되면은 사람이 좀 다운되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래서 다리의 불편한 감각을 통해서 있음으로써 이렇게 의욕이 저하되니까 삶의 질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그 동반되는 주기성 운동 장애가 동반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가는 불안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상은 밤에 있지만 낮 동안의 기능도 떨어지는 그래서 총체적인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가 저희가 연구했던 그 자료인 거죠? 그 자료가 여기 보시면은 첫 줄에 보시면 하지 불안 증후군 빈도해서 7.5%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나이별로 비교를 해봤는데 젊었은 20대, 30대, 40대, 50대 가시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빈도가 더 많아지고 재밌는 것은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8.7%로 더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데피니트하고 프라버블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는 7.5%는 프라버블하고 데피니트 합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신원철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나라 통계도 보면 7.5%로 서양의 한 8, 9%와 비교해서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혹은 다른 연구에 보면은 동양의 아시아의 결과들이 보면은 빈도가 상당히 낮게 나오는 거하고 저희 자료하고 좀 차이가 나서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차이가 나느냐고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대답을 할 때 이것은 하지 불안 증후군이 있는 증상 자체를 물었는 거고 빈도를 고려하지 않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다리가 불편하고 서물서물 길고 그런 게 저녁에 잠을 방해합니다.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다.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임상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2번 이상 상당히 빈도를 보이고 정상 강도도 상당히 잠을 방해할 정도로 좀 심한 그런 경우에서 우리가 치료를 필요하니까 여기 보시면 첫 번째 3.9% 가는 게 아마 우리 병원에 와서 진료받아야 될 빈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증상을 좀 조사해 주셨네요. 예.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이 병원에 올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있고 그런 충동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데 충동과 더불어 뭔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뭔가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표현을 빈도를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보니까 쑤신다, 옥신거린다 이런 분들이 가장 많아서 한 3분의 1 정도 보였고 저리다, 피가 안 통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아프다고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혹은 뻐근하다, 뻑뻑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당기다, 시리다, 묵직하다, 벌레 기혈을 가는
혹은 뭐 버글버글 이렇게 거품 쏟아가 나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이렇게 일관성이 일률적이지 않고 환자별로 호소하는 증상들이 모두 다양해서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환자를 판단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질환에서는 또 칼로베르드나 통증 이렇게 진단할 게 아니고, 하지 불안 증후군은 혹은 이렇게 지금 그림이 더 나왔는데 어느 부위가 불편하십니까? 그러면은 그냥 다리 전체가 다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만 흔히 그는 종아리가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혹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한쪽 다리만 불편합니다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또 심해지면은 선생님 저는 팔까지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그림에서 보이던 우리나라 한국 하지불안증후군 환자분들이 정상 분포 패턴인데, 그래도 보시면은 양쪽 다리 종아리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심해지면은 점차 팔로 퍼져나가고 편측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은 좀 다양하게 호소할 수 있다, 그런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통증이나 아프다라는 것보다는 다리가 뭔가 불편해서 가만히 있기 어렵다, 특히 밤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 하지불안 증후군이고, 환자들은 자기의 경험에 비춰서 굉장히 다양하게 증상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프고 저리다 이것만 갖고 하지불안 증후군을 하지는 않고, 결국 불편해서 가만히 있기 어렵기 때문에 수면장애가 초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 수면장애가 굉장히 흔하죠. 이게 수면장애의 대표적인 종류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다리가 불편한데 왜 수면 클리닉, 수면센터에 가야 하느냐 이렇게 묻는 분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확실한 하지불안증 환자에서는 보시면은 제 머리가 굉장히 이게 보시면 한 70% 정도 이렇게 수면 장애를 동반하고 있고, 70%. 예, 대체적으로 보면은 하지불안증 환자분들이 한 3분의 2 정도가 수면 장애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리가 불편한 게 밤에 잠들 때 불편하고, 그래서 누워있을 때 불편함을 호소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수면장애 동반되고, 또 수면은 우리가 대표적인 휴식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휴식 때 악화되는, 휴식은 우리가 그 육체적인 휴식도 있고 정신적인 휴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들이 이렇게 게임할 때나 카드 칠 때 이럴 때는 또 정상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휴식을 취하면은 또 정상이 유발되기도 해서, 하여튼 이런 휴식이 대표적인 게 수면이고, 수면의 주기가 중요해서 이렇게 하지불안증 환자들은 대부분 한 3분의 2에서 수면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게 큰 특징으로서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는 상당수 환자분들이 이게 감별 진단으로, 불면증의 감별 진단으로 하지불안증후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처음에 다리가 불편한 것은 오랫동안 당연히 알아왔기 때문에 처음에 수면 클리닉 올 때는 선생님 저는 잠을 못 잡니다 이렇게 오는데, 저희들이 자세히 물어보다 보면은 다리가 불편한 게 없습니까? 그것은 원래 다리가 불편합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은 다리 불편한 거는 몇 년 동안 불편해 왔고 그게 쌓여서 잠들기가 힘든데, 병원에는 다리 불편한 건 이야기하지 않고 선생님 저는 잠을 못 자서 병원에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료하다 보면은 다리가 불편해서 잠을 못 자는, 그렇게 관련되어 있는 환자분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지불안 증후군의 증상 중에서 수면장애는 중요한 특징적인 증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재미있는 환자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부인이 환자였는데 남편이 한 10년 동안에 부인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소주병, 맥주병으로 종아리를 이렇게 문질러 줘야지 부인이 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 약을 먹고 이제 그 다음에 왔을 때는 더 이상 제가 본인이 그 맥주병으로 다리를 안 주물러도 될 수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기뻐했던 환자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잠들기 어려운 겁니다. 다리가 저려서 못 자고요. 잠들면 또 다리가 떠니까 또 깊은 잠 못 자는 대표적인 수면 장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삶의 질도 많이 나빠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밤에 잠을 못 자는 특징이 있지만 이게 낮에 동안에도 기능이 떨어져서 이 하지불안증후군이 별 관심이 적었다가 최근에 저희들 연구를 통해서 관심 받은 게, 이렇게 보시면은 고혈압이나 당뇨, 다른 만성 질환과 비교했을 때 삶의 질이 비슷할 정도로 떨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그 만성 골관절염보다는 조금 높지만 전체적으로 당뇨나 고혈압과 비슷할 정도로 삶의 질이 떨어져서
이러한 하지 불안증후군 환자들은 상당히 치료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이 다리가 자꾸 불편하니까 계속 아까 신원철 선생님은 그냥 병으로 주무렸다 근데 저희 환자들을 보면은 그런 그 대나무나 야구 방망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침대에 두고 두드려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악화되니까 눕지를 못하니까 계속 저녁만 되면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막 울면서 선생님 저는 다리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정도로 상당히 삶의 질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상당히 임팩트가 큰 질환 중에 하나였고 저희 나라의 결과에서도 서양과 마찬가지로 이런 결과를 보여서 역시 이 하지 불안 증후군은 상당히 참 심각하고 의미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요 그래프를 보시면 밑에 삶의 질에 대한 지표입니다. 뭐 즐거움, 만족도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고혈압, 당뇨, 심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예. 본인이 그 질병에 대해서 약을 매일 먹어야 되고 또 나중에 심장마비도 온다는 걱정이 있는데 하지불안증 환자들이 그거보다 훨씬 더 삶의 질이 나쁘다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만성질환전보다 훨씬 더 삶이 즐겁지도 않고 우울하고 삶의 의욕이 떨어진다는 내용이니까 하지불안증 환자들도 정말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하지불안증후군은 사실은 한번 생기면은 상당히 평생 동안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혈압과 당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번 치료하면 오래 가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게 만성적인 질환으로서 우리가 환자분을 대할 때 그냥 그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걸 한평생 어떻게 관리를 하면서 하지불안증후군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처음에 환자분한테 잘 설명드리면서 치료하는 것이 오랫동안 치료하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 하나 받아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소아하지불안증후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저희 조카가 잘 때 발이 저렇게 그러니까 떤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8살이다. 아이들도 하지불안증이 성인보다 물론 떨어지지만 제가 알기로 한 5% 이내 정도로 예, 주는 예. 걸로 알고 있는데 소아들도 하지불안증이 꽤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소아들은 하지불안증후군이 이제 표현을 잘 못하는 거죠. 성인은 다리가 불편합니다, 스물스물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아기들은 뭔가 이게 표현력이 떨어지니까 다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조물딱거리거나 뭔가 이렇게 까딱거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만의 언어로 하지불안증후군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아들은 본인보다는 부모님이 우리 애가 자꾸 뭔가 꿈치락거리고 다리가 뭔가 이상한 것다 이렇게 오는 경우도 많고 또 소아에서는 좀 이따 나중에 원인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렇게 주의력 결핍이라고 하죠. ADHD라고 하는데 이런 어린이들이 철분과 관계되어서 하지불안증후군이 흔히들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에 많이 보채거나 낮에 보채거나 잠자리가 편안하지 못한 애들은 다른 질환도 생각해야 되지만 소아 하지불안증후군이 아니겠나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아자아자님하고 자연평화승리님은 치료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치료는 다음 마지막에 한번 더 한번 정리를 할 예정이니까 그때 이 질문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그 하지불안증후군은 증상으로 판단하는 병인데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진단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지불안증후군은 과연 어떻게 진단합니까? 예, 하지불안증후군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4가지 특징적인 증상, 다리에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있어야 되고 충동과 더불어 불편한 증상이 있는 거고 그게 가만히 있으면은 악화되고 움직이면은 호전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증상이 밤에 악화되는 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가지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좀 이따 보여드린 유사하게 나타나는 질환들이 많죠. 그래서 꼭 감별을 하고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불안증후군은 진단은 4가지 특징을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러한 하지불안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철분이라든지 혹은 약물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겠고 혹은 하지불안증후군이 얼마나 심한지 그게 얼마나 수면을 방해하고 삶의 질을 방해하는지를 같이 평가하고 혹은 하지불안증후군이 처음에 말씀드린 다른 수면 장애와 동반되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서 필요하면 감별 진단을 위해서 수면 다원 검사라든지 혹은 다리 활동량 측정기라고 적어 있는데 이거는 다리에 발목 밴드 같은 거를 착용하고 있으면은 다리를 이렇게 움직였던 횟수들을 카운트해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해서 진단하는데 참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면장 검사는 밤에 잘 때 못 자는 거, 또 자다가 다리 떠는 걸 확인하고 다른 수면 장애가 동반된 걸 확인하기 위해서 밤에 하는 검사고, 다리 활동량 측정기는 집에 가져가서 집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예. 한 일주일 동안 착용하고 예. 있어서 양쪽 다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횟수들을 그 카운트해서 그 환자분의 평상시의 상태와 다른 환자분들과 비교해서 심각도를 진단과 더불어 할 수 있는 그런 진단 도구가 되겠습니다. 달 때 자리가 떠는 주기적 하지 운동증을 집에서 매일 체크해서 그것들이 얼마나 많이 떠는지를 통해서 환자의 증상을 측정하는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질문 때 계속 올라오는 것 내용 중에 이 하지불안 증후군이 상당히 좀 오해가 할 수 있고 또 비슷한 증상이 보이는 병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허리 디스크, 하지 정맥류, 말초신경 질환, 이런 것들이 예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이런 질병으로 오인돼서 다른 치료, 심하면은 뭐 허리 수술까지 받고 오는 환자들도 봤던 것 같은데요. 요걸 한번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하지불안 증후는 4가지 증상을 갖고 있으면 진단을 할 수 있지만 감별 진단이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이는 이러한 질환들이 환자분들이 체크하면은 다 4가지 다 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다리에 쥐가 나는 거죠. 다리에 이게 경련통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러한 증상도 저녁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다리에 쥐 나는 경우는 크램프, 뭉치는 겁니다. 그죠? 뭉치는, 철자가 하나 잘못됐는데, 뭉치는 건데, 이 뭉치는 것은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아니고 근육이 뭉치는 것에서 차이를 볼 수가 있고, 움직이는 근육통은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움직이면은 더 아프죠? 그때는 이제 좀 쉬면서 다리를 이완해줘야 좋아지니까, 그게 또 좀 차이가 감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초신경 질환은 뭐 당뇨 있는 분들이 흔히 가지고 동반되는 말초신경염인데 이 말초신경 질환은 역시 비슷하게 양쪽 손이라든지 양쪽 발이라든지 이런 말단부에 이상 감각을 호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질환은 하루 중에 호소하는 증상이 주기는 없죠. 낮이나 밤이나 비슷하게 호소하고 있고 이러한 증상은 이렇게 툭툭 치면은 좀 시원하게 느낄 줄 모르지만 움직이면서 확실하게 호전된다 하는 그런 특징은 아니어서 감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3번째 나와 있는 허리 디스크 아까 신원 선생님이 했는데 이런 질환은 실제적으로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게 다리가 좋지 않으면 사실은 다리의 신경들은 허리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허리 검사를 흔히 하게 되는데 허리 검사를 하면은 대부분 허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이 조금씩 있으니까 수술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치료하면은 다리가 좋아질 것이다 해서 그런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허리 통증에 의해서 있는 분들은 허리가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리거나 조금 위치에 따라서 나타나면은 그런 주기보다는 체위의 변화에 따라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고 또는 허리 디스크나 이런 것에서 통증은 다리로 가는 라디에이팅 페인, 그게 방사통이라고 하는데 그런 특징을 보여서 통증 양상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통증 역시 밤에 악화되는, 야간 악화되는 그런 특징은 없어서 감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보이는 이렇게 하지 정맥류도 감별해야 될 질환인데 하지 정맥류는 이렇게 다리에 보면은 혈관이 이렇게 부떡부떡 이렇게 튀어나와서 보기 흉하게 되는 그런 질환이 되는데 그런 질환이 있으면은 역시나 동반돼서 다리가 조금 불편함을 동반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그 혈맥류에 따라서 그 부위에 조금 불편한 증상을 느끼는 질환이 되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움직임이 호전되다든지 그 부위가 또 밤에 누워서 잘 때 악화되는 그런 특징은 없어서 감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체위성 다리 불편함은 어떤 분들은 이제 특정한 위치에서 다리가 불편해서 가만히 잘 못 있는 그런 증상을 보이는 그런 질환이지만 이 역시 밤에 악화되는 특징은 없어서 감별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유사한 질환들이 많아서 하지불안증후군 환자에서는 다리가 불편할 때는 이런 것을 좀 감별하고 난 뒤에 진단하여야 좀 정확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실제로
이렇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이런 증상들 때문에 다른 질병 오인되고 또 진단이 늦어지는 환자들을 저희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불안 증후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밤에 자려고 뇌가 졸리고 눈이 감길 때 몽롱해질 때 다리가 불편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 증상인데 그거를 참을 수 없으니까 다리가 떠는 운동 증상이 동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쥐가 나는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건 하지불안 증상이 아닐 거고, 디스크나 허리나 하지 정맥류는 걷거나 움직이면 더 자극되니까 더 불편하게 되겠죠.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면 증상이 좋아지는 게 하지불안 증후군인데, 이런 경우들은 활동하고 움직일 때 더 증상이 악화되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래 서 있거나 일을 하거나 또 이렇게 뛰어다니거나 무거운 걸 들 때 이런 증상이 악화되면 하지불안 증후군이 좀 아닐 가능성이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때 불편해되는 게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좀 마지막 그 다음 질문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왜 하지불안이 생기는가 이런 질문들 상당히 많이 하는데 최근에도 많은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었죠,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지불안 증후군에 보시면 이게 가운데 이렇게 이게 철입니다. 그죠? 이게 철인가요? 예. 바위 같은데 철덩어리라고 하네요. 예, 철입니다. 이게 그 왼쪽에 주기표도 FE라고 되어 있는데 철분이네요. 예, 철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철분 부족입니다. 아까 처음에 유병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자보다 여성분들이 더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여성분들이 남자보다는 이게 빈혈에 노출될 위험성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모든 빈혈 환자분들이 다 철분이 그 빈혈 중에서도 철분 결핍성 빈혈인데 모든 철분 결핍성 빈혈 환자분들이 하지불안 증후군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생기고 어떤 분들은 증상이 없느냐? 이렇게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수면하는 분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철분 결핍 중에서도 말초에 있는 철분이 아니고 뇌에 있는 철분이 떨어져서 그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도파민 이상과 연결되어서 하지불안 증후군을 촉발한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불안 증후군은 철분 결핍과 많이 관계돼서 철분이 떨어져 있는 질환과 관련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성분들은 임신하게 되면 철분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분이 떨어지는 임신이라든지 철분 결핍성 빈혈이라든지 우리가 콩팥 질환도 만성 콩팥 질환이 되면은 철분을 잘 만들어내지 못해서 생기는데, 그런 분들이라든지 혹은 어떤 분들은 보면 위장 수술, 위궤양이나 위암이나 이렇게 위를 절제하고 난 뒤에 철분이나 이런 것들을 잘 흡수가 안 돼서 이런 분들이 보면은 나중에 그 하지불안 증후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분 결핍과 또 오른쪽에 보면은 이 철분이 도파민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도파민 이상과 연결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 이상이 생길 수 있는 다른 그 정신과적인 약물, 항우울제라든지 뭐 수면제 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못 쓰면은 처음에 쓸 때는 잘 모르는데 쓰다 보면은 나중에는 다리가 자꾸 불편해지고 꼼지락거리면서 이렇게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2차성 하지불안 증후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좀 재밌는 일화를 말씀드리면은 잠을 못 자서 이게 뭐 수면제를 뭐 이렇게 처방자는 많은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하지불안 증후군으로 인해서 수면 장애가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환자분들은 다리 불편을 이야기 안 하고 어떻습니까? 그냥 잠만 못 잔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렇죠. 잘 간과해서 그냥 수면제라든지 잠이 오는 항우울제라든지 이런 것을 처방하다 보면 오히려 하지불안 증후군이 더 악화돼서 선생님 저는 그 수면제 먹고 더 고생해서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적으로는 알면은 정확하게 진단만 되면은 좀 쉽게 치료할 수도 있지만 진단이 잘못되어서 옳게 바른 길을 가지 못해서 오히려 고생하고 악화되는 그런 환자분들이 많은 특징이 있는 질환이 하지불안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예, 산후풍이라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임신하고 아기를 낳고 나면 그때부터 다리가 저리고 평생 다리 저려서 산후풍이라고 많이 알려졌던 건데,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 산후풍이 임신했을 때 철분이 결핍되니까 옛날에는 철분제를 먹고 임신하는 것들이 임신하도록 철분제를 먹는 게 아닌데 임신하면서 철분이 낮아지니까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들의 절반 정도의 유전성이 있으니까요.
그런 환자들이 임신할 때부터 다리 저리는 게 시작되고 나이 들면서 점차 악화돼서 너를 뱃속에 가지면서 생긴다 해서 아이들을 뱃속에 가지면서 생긴다 해서 산후풍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아마 꽤 많은 병이 하지 불안증으로 이 산후풍으로 오인됐던 거 아닌가 싶은 예.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임신했을 때 다리가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은 하여튼 임신의 철분이 가장 낮아지는 시기가 2기, 3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경우에서는 이 철분 공급만 잘 해주면은 다리도 편해지고 산모의 건강도 정진되니까 하여튼 우리 생활 속에서 철분 결핍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런 하지 불안증과 밀접하게 관계 있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한테 설명을 이렇게 하다 보면 도파민이 부족해서 하지 불안증이 생기고 또 약물로서 도파민을 도와주는 약을 투여하게 되는데 환자들이 가끔 약국 갔다가 다시 외래로 와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네. 파킨슨병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 혹시 약 먹으면 파킨슨병 생기는 거 아니냐? 내가 도파민이 부족하니까 나도 파킨슨 환자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이 많이 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보시면은 치료하는 약물이 도파민제라서 밑에 보면은 적응증에 파킨슨 이렇게 되니까 선생님 저는 파킨슨으로 발전합니까? 혹은 어떻습니까? 뭔데 사실은 도파민이 그게 그 결핍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그죠? 처음에는 도파민이 부족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뇌의 국소 부위에는 그 도파민 전달 부위에는 도파민이 올라가 있다고 우리가 최근에 밝혀져 있고 또 하나는 이 도파민이 그래서 이상 있는 부위가 파킨슨에 나타난 부위와 하지 불안증후군의 도파민 이상 부위는 뇌의 부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파킨슨은 도파민이 떨어져 있는 게 기저핵에 떨어져 있는 거고 하지 불안증후군은 도파민이 이상이 있지만 그 도파민은 수용체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 수용체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도파민 제제를 써서 효과를 보는 거니까 파킨슨과는 다르다고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 머리에서 도파민이 나오는 부위가 크게 네 부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 중뇌에서 나오는 흑질에서 나오는 도파민이 부족한 병이 파킨슨병이고 그거는 주로 기저핵이라고 해서 운동을 조절하는 부위로 도파민이 분비가 되어서 우리 몸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데 도파민이 부족하니까 몸이 그 둔해지고 또 행동이 느려지는 병이 파킨슨병인데요. 하지 불안증후는 이 부위가 아니라 중뇌가 아니라 흑질이 아니라 시상하부에서 도파민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시상하부에서는 우리가 팔다리에서 올라오는 감각신경들이 한번 거쳐서 올라가는 길인데 이 부위가 활성화되면 도파민이 많아지고 이 기능이 좋아지면 쓸데없는 통증이나 쓸데없는 자극들을 다 차단하고 걸러지게 돼서 우리 뇌에서는 통증을 못 느끼고 감각을 못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극만 느끼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부위에서 도파민이 부족해지니까 아무런 자극이 없어도 자극이 뇌로 자꾸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극이 없어도 다리가 불편하다고 머리에서 인식하는 병이 하지 불안증후군입니다. 그리고 철분은 이 도파민을 만드는 데 필요한 효소에 작동되는데 철분이 부족하니까 도파민을 만드는 효소가 부족해지니 도파민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분이 부족해서 도파민이 떨어져서 그 부위가 시상하부라는 감각을 조절하는 부위에 철분과 도파민이 부족해서 감각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나타난 증상이 하지 불안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또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요. 예. 유전이 좀 되지 않습니까? 50% 맞습니다. 유전이 되는데요. 네. 가족력에 있어서 하지 불안증후군 환자분들을 물어보면은 어머니라든지 언니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일반 분들 한 5배 정도 유전적인 소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면은 가족끼리 같이 치료하러 오는 경우도 많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철분 결핍이 있다고 모두 다 하지 불안증후 되는 건 아니지만 한번 하지 불안증후 하면은 그런 가족들에서는 같이 하지 불안증후군이 있을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소아에서는 특히 엄마가 하지 불안증후 있을 때는 애들이 자꾸 다리를 꼼짝거리는데 보채면은 하지 불안증후군의 진단에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방금 또 신원철 선생님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뇌가 이게 감각들이 올라오면은 그것을 조절해서 판단을 하고 정리를 하게 되는데 하지 불안증후군은 가만히 있을 때 정상이 악화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멍 때릴 때 뇌가 있는 디포트 모드 네트워크였는데 그런 뇌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 멍 때릴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하지 불안증후군 환자들의 뇌를 기능적 뇌 영상을 검사해 보면은
뇌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봐서 이 하지 불안증 환자들은 이런 감각적인 컨트롤을 안정화시키지 못하고 밸런스가 깨어져서 그게 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 밸런스를 조절하는 것은 시상인데 시상에서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못해서 하지 불안증 환자들은 밑에서 올라오는 이 감각들을 조절하지 못해서 다리가 이렇게 정상이 불편한 것처럼 나타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꼭 아프다거나 하나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설명하기 힘든 증상으로 네. 나타나는 게 아닐까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철분이 우리 몸에 부족한데 그게 뇌로 전달되는 또 과정의 문제가 있어서 예. 철분이 그 뇌로 통과되는 BBB라고 하는 뇌로 전달되는 루트가 있는데 거기에 철분이 넘어가지 못하는 결손이 있고 그게 유전적인 결함으로 나타나고요. 예. 그러니 뇌에서는 철분이 부족하고 철분이 부족하니 도파민이 안 만들어지고 그래서 다리가 불편해지는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뇌떡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병을 과연 어떻게 치료하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치료는 약물적인 치료와 비약물적인 치료를 크게 나누는 것 같은데요. 먼저 비약물 치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하지 불안증후는 원인이 철분 결핍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철분 결핍이 올 수 있는 원인이 있는지 그런 것을 검사해 보는 게 1차가 되겠죠. 혹은 악화시키는 약물, 아까 말씀드린 항우울제라든지 수면제 혹은 다른 약물들이 도파민의 이상을 일으키는 그런 약물들은 하지 불안증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있고 그래서 그런 요인이 있으면은 그것을 차단해 주는 게 근본적인 비약물적인 치료의 원칙이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하지 불안증후는 사실은 빈도가 적게 있으면은 모두 다 약물 치료할 필요는 없게 되죠. 초기에는 이제 수면 위생 그러니까 수면 주기적인 수면을 규칙적으로 취해 주시고 잠자리에 카페인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피해 주시면은 그것으로도 충분히 잠에 도움이 됩니다. 혹은 아까 말씀드린 그 움직이면 호전되는 특징이 있어서 족욕이라든지 마사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초기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낮에 운동을 많이 하겠는데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또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보시고 자기가 이런 경우에 증상이 나쁘더라. 이런 경우는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하지 않는 게 좋겠고 술은 특히 와인이 이렇게 하지 불안증을 악화시키는 그런 음료 그에 대해서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술 중에서도 이제 발효주, 포도주, 막걸리 이런 것이 증류주, 소주나 위스키보다는 훨씬 더 증상을 악화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혹시 드신다면 뭐 이런 발효주를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낮에 과도하게 운동하면 다리도 불편해지겠지만 이게 많이 졸립잖아요. 쉽게 졸리니까 다리 증상이 빨리 발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외국의 미국 수면학회 이런 데 매년 가보면 그 회사들이 나와서 자기 회사 상품들을 광고하는데 보면 다리를 이렇게 조이는 제품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리를 꽉 조였다 풀어주는 이런 자극기도 도움이 돼서 이런 족욕 마사지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의학적인 치료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거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지 불안증후 치료에 대해서 식약청 승인된 약은 도파민제가 첫 번째 약물로 되어 있죠. 사실 하지 불안증후는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면은 초기의 효과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빠르고 좋습니다. 환자분들이 굉장히 만족할 정도로 초기에 도파민제를 사용하면은 다리의 불편한 증상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좋아서 환자분들이 만족하게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지 불안증후는 다리에 불편한 증상만 있는 게 아니고 그와 더불어서 어떤 분들은 잠 좀 자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수면에 대한 호소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에서는 도파민 제제만으로는 효과를 다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다른 비도파민제를 같이 처방을 필요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들은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고 혹은 이러한 약물들은 초기에 효과가 있지만 대개 한 1, 2년, 4, 5년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도파민제, 특히 도파민제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약물에 의한 부작용이 꼭 있습니다. 격화 현상. 그러니까 약물을 사용하면은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증상이 더 나빠지는 그런 증상이 돼 있고 혹은 처음에는
약물 사용하기 전에는 다리만 정상이 있었는데 약물을 사용하면은 이게 뭐 허벅지, 몸통, 팔까지 올라가는 뭐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최근에는 이제 도파민제 말고 다른 약물에 대한 치료가 더 관심이 있게 돼서 여러 병원에서는 이제 비도파민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철분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려서 철분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철분제는 먹는 철분제와 주사로 하는 주사 철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철분제 약국에 가면 종류가 상당히 많죠. 그 중에서 어떤 철분제를 선택해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이 많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지불안증 환자들이 철분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철분은 말초 철분이 아니고 네. 뇌의 국소된 부위의 철분이 떨어져서 근본적인 목적은 그 뇌로 가는 철분을 높여주는 게 근본적인 치료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돼서 어떠한 약물이 뇌로 많이 가게 하느냐에 네. 저희들이 관심이 있어서 최근에 관심 있게 연구했는 게 주사로 쓰자 이렇게 네. 돼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봤는 거죠. 그래서 철분 주사도 사실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철분 주사약은 이렇게 보시면은 한 투여해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위약에 비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였고 약 한 40%에서 50% 정도는 약 한 30주 정도까지 약을 끊고 효과를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지불안증후군 환자분들에게 철분 주사를 하게 되면은 도파민이나 먹는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경우가 약 한 40%에서 50%. 그 기간은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했는 것은 약 한 1년 정도 안 먹어도 되는 경우가 있어서 하지불안증후군 환자들에서는 이 철분 주사 치료가 상당히 좀 희망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약을 한번 정리해 보면 도파민은 부족하니까 넣어주기 시작했고요. 조영 교수님이 연수했던 존스 홉킨스의 지금 네. 닥터 알렌이라고 아직도 살아계신 80세신가요? 예, 80 조금 80 넘으신 분인데 네. 이게 이분이 1990년대부터 도파민을 투여해서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고 네. 그때부터 도파민으로 저희가 거의 20년 가까이 써왔는데 네. 최근에 이 약을 오래 쓰게 되면 증상이 더 악화시키는 오그멘테이션, 예. 그걸 격화 현상으로 예, 해석하셨나요? 격하고로, 예. 그래서 약 한 3년 쓰면 한 20-30% 환자들이 증상이 맞습니다. 악화시키는 현상이 나타나서 최근에는 비도파 약물을 사용하자라는 게 이제 예. 저희 의학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현재는 우리나라는 비도파민 약물이 사실 보험이 안 돼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통증에 조절하는 약물 중에 뭐 약들을 몇 가지 사용하면은 증상이 예. 굉장히 개선되고 맞습니다. 뭐 뇌로 올라가는 신경 감각신경 전달을 차단해줘서 부작용도 없이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철분이 투여하는 게 가장 좋은데 먹는 약은 변비도 있고 네, 소화도 부작용이 많고 소화장애도 위장장애가 있고 있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먹는 약은 드실 때는 꼭 빈속에 비타민 C하고 같이 드셔야지 네. 흡수율이 높은데 네. 먹어보면 굉장히 부작용이 많으니까 예. 참 문제라서 교수님이 아마 이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연구를 하신 건데요. 이런 철분제 주사제를 투여해서 예, 예. 환자들이 얼마나 증상이 오랫동안 개선되느냐를 보신 것 같고 주사제를 썼더니 굉장히 빨리 좋아지는 걸 보이는데 먹는 약은 한 3개월 이상 먹어야지 증상이 개선됩니다. 네, 그러니까 금방 효과를 볼 수 없지만 주사제는 한 일주일인가요? 네, 일주일에도? 빠른 분들은 일주일이고 그래도 한 4주에서 6주 정도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조금 더 공부적인 것은 철분 주사는 한 번 주사로 이렇게 효과를 보입니다. 네. 그래서 매일 투여하는 게 아니고 고용량 철분제를 한 번 정맥 주사를 통해서 하면은 그 효과를 한 달, 4주에서 6주 정도 지나면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00% 있는 건 아니고 약 한 반텀 50%에서 3분의 2 정도에서는 효과를 보고 그래도 환자분들이 먹는 약들을 중단하고 한 1년 정도 유지를 해서 상당히 만족해하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하지만 철분 주사제가 참 좋고 좋은데 보험이 안 되고 좀 비싸고요. 예, 또 그렇습니다.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제 말초 피해서 뇌로 들어가는 길이 차단된 사람, 그쪽 예. 루트가 망가지는 환자들의 경우는 아무리 주사를 주더라도 뇌에 흡수가 잘 안 되니까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예,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철분 부족을
가신 분들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뭐 고기, 철분이 많은 음식들이 보면 대표적으로 견과류라든지 붉은색의 고기가 되겠거든요. 그런 걸 즐기시는 분이 있어도 즐기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초 불에 철분이 떨어지는 보면은 유전적으로 흡수가 안 되는 분들이 있는 거고 또 흡수가 되더라도 뇌로 전달이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철분 주사제 그렇게 종류가 많다고 말씀드린 것도 우리가 선택적으로 뇌로 많이 가는 철분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철분 주사제 효과가 동일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기존에 있는 철분 주사약을 선택해서 사용해서 그래서 대부분 철분을 먹거나 주사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골수라 그러죠. 이제 빈혈 치료에 많이 쓰는데 골수라든지 간으로 가서 대부분 끝나는 건 있는데 저희들은 그거보다는 다시 뇌막을 통해서 뇌로 가서 뇌에 침착되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퍼센티지가 높은 철분 주사를 선택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먹는 약인 경우에는 식사 직전에 음식을 차려놓고요. 비타민 C하고 같이 먹어야지 흡수율이 굉장히 맞습니다. 높아지기 때문에 뭐 비타민 C를 먹으면 위장이 나쁘신 분들은 조금 그건 절제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고 철분 수치를 빨리 높이려면 같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교수님 한번 하지브라는 데서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하지브라는 증후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다리가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있는 질환입니다. 그죠? 그래서 막 불편한 것은 대부분 따라오지만 선생님 저는 다리를 가만히 못 있겠다. 못 있겠습니다. 이런 호소를 하시는 분들은 하지브라는 증후를 꼭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잠을 못 자는 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해서 이 다리하고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리 불편한 거하고 잠 못 자는 거하고 잘 연결을 시키지 못해서 자꾸 잠 못 자는 것만 생각하고 수면제라든지 완정제 혹은 우울증 약들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잠 못 자는 거하고 다리가 불편한 거하고 혹시 같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고 이러한 증상이 움직이면 좀 호전되고 가만히 있으면 악화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잠자리에 누우면 악화되는 증상이 있을 때는 꼭 하지브라는 증후 생각해 보시고 우리 수면 클리닉에 오셔서 한번 정확하게 진단받아 보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브라는 증후의 증상이 굉장히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데 또 이게 객관적인 검사가 없다 보니까 다른 병으로 오인되기는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이 병을 정확하게 진단내고 약을 투여하면 너무너무 좋아지거든요. 환자들이 맞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명의소리를 들을 수 있는 또 굉장히 치료가 잘 되는 병이니까 비슷한 증상이 있으시면 가까운 수면장애 클리닉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신 조영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저희 방송을 좀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6월 4일 날 대한수면학회와 함께하는 꿀잠 이야기 8번째 방송이 있는데요. 이때는 치과의 유명한 교수님 2분을 모셔서 치과 수면 장애를 한번 알아보자 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어릴 때 있었던데 이갈이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왜 생기는지, 어떻게 치료하는지, 또 치과에서 특히 수면 무호흡증의 치료 장비로 사용하는 게 구강내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환자한테 사용하면 좋을 것이고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는 건지 이런 이갈이 내용에 대해서 즉 이갈이와 수면 무호흡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구강내 장치 마우스피스 같은 거죠. 요것들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방송할 예정이니까 6월 4일 저녁 8시 하는 방송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6월 4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